네, 안녕하세요. 석학들의 릴레이 인문학 특강 TV 명륜대학입니다. 저번 시간에 정각예술에 이어 오늘은 중국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 초빙 교수를 역임하시고 서예가이자 정각가이신 처봉 김영배 선생님을 모시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 TV 명륜대학에서 정각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정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정각은 은나라식이 지나서 이 주나라 그 사이에 나타난 정각이 있습니다. 정각이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이 은나라나 상나라나 같은 그런 그때의 나라가 같습니다. 그 수도가 옮기고 난 뒤에 은나라와 상나라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나타나는 정각들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아자 문양 안에다가 글씨를 쓴 그런 형태도 있고 이 세 개의 정각을 처음으로 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각의 개격선을 이렇게 개격성을 둘러서 새긴 정각이 있고 여기는 새가 앉아 있는 그런 듯한 그런 정각이 있습니다. 중국 정각의 역사는 바로 첫 번째는 은나라부터 진나라까지의 고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국의 이 진나라까지는 221년도 BC 221년도니까 이 각골문부터 건문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전서에 속하는데 이 시대에 나타난 정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거기에 안에 이제 복리라든지 복리 또 보세 이런 정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진나라와 한나라를 합쳐서 진한 정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삼국과 남북쪽 이런 것들을 합쳐서 나타나는 정각이 있고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이 시기를 정각을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음에는 원나라 시기에 나타난 원주문인이라고 하는 정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가늘게 새기는 그런 정각입니다. 여섯 번째는 명나라, 청나라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와서는 상당히 이 정각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중국 정각의 역사에 따라 고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고세는 진나라 이전에 쓰던 도장이나 정각을 말합니다. 고대에는 신분과 권위 및 신용과 정명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흙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흙에다가 찍는 그런 도장을 바로 복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리는 도장이 이렇게 어떤 책 같은 게 있으면은 옛날에는 책이 목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갖고 묶은 상태에서 여기다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게 깨지면 이게 가짜라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여기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흙에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 신용적인 것을 이렇게 이동하고 할 때 이걸 사용했습니다. 이 일경도체마라는 이 정각은 이 부분을 확 비워놨습니다. 아주 비워놓고 이거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역에 말할 때는 이렇게 형태로 말할 때 이렇게 한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문인데 이 줄이 맞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삐져나 나가고 여긴 비워두고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쪽은 빽빽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복리에 대해 다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네, 복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흙에다가 찍는 도장을 얘기합니다. 흙에 찍는 건데 그래서 도장을 여기다가 찍으면은 틀에 찍어서 이 흙이 꾹 들어가기 때문에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나 이런 데 찍은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 테두리가 이게 두꺼운 겁니다.
다음 복리의 그 지금 현재 옛날의 틀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네, 다음은 진나라 한나라 시대의 정각입니다. 진한이는 특성이 뭐냐면은 이 글씨체가 빽빽하게 밀합니다. 보통 우리가 쓸 때 이제 밀하게 함으로써 이 글씨가 굵기가 똑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고 가늘고 굵고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가늘고 굵고의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깨짐으로써 통기를 시켜주고 그러면 이쪽 반대편에 좀 통기가 더 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기를 시킴으로써 시원한 정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진한이는 진시황 때 그 성상 이사를 시켜서 이사가 글씨를 잘 썼고 그때 당시에 태산각석이라든지 낭야대각석 이런 것들을 써서 역상각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범적인 전설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 이제 진초연제 한의조라는 나라 육국문자라가 있었는데 육국문자를 통일해서 만든 것이 바로 소전이기 때문에 소전 형태에서 이렇게 새기게 됐습니다. 네, 초보분들이 하기 위해서 모각을 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모각은 어떤 건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보통 모각을 하게 되면은 진한에 나타나는 모범적인 정각을 많이 선택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모범적인 걸 선택해서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각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글자 수와 글자 획이 적은 것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정한 것부터 시작해서 졸박한 것으로 나가는 게 좋고 단조롭고 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화려하고 복잡한 것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획이 굵은 것부터 해갖고 획이 가는 것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엉성한 거, 성근 것부터 해서 빽빽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할 점을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와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와당은 뒤에 이제 그림이 있겠지만 와당은 기와에 속하는데 위에 이제 형태의 이 그 와당 형태에다 새기는 그런 그 정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와에 새겨져 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따서 새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와의 끝에 설치하여 처마 끝에 감싸 위의 기와를 고정시키고 현관의 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당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뒤로. 이 그림에 나타나는 이 연수 만세 상여 천구장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여기 테두리를 딱딱 둘러서 이렇게 개격선을 두고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와당을 갖다가 여기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겨서 이거하고 똑같이 새겨서 이 정각으로 활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 구름 문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겨서 하면은 정각의 아름다움을 더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 고대에 있던 이 상상의 동물도 있고, 요건 사슴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새겨서 옛날에 와당에 실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또 좋은 의미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글자가 저기 이제 네자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동그란 기와의 형태를 하고 있네요. 이번엔 원나라 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나라의 주문이는 이 글씨가 가늘게 새깁니다. 이런 가늘게 새기는 이유는 원나라 시기에 도자기도 오늘 봤는데 얇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원인이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원나라 주문인 같은 경우는 빨갛게 나타나는 부분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서화를 제가 갖고 있다 이러면 서화에 내가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가늘게 하면은
이 많이 이제 그림에도 소실이 안 되고 본인이 볼 수 있는 그런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글 한문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새길 수 있겠죠? 네. 이 그림에다 그림 형태로 새기는 것을 초형인이라고 하는데 이 초형인은 보통 사람이나 난초, 매화, 국화, 대나무, 바위, 호랑이, 돼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각을 새겨서 이렇게 찍음으로써 이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그림으로 나타나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나왔던 오세창의 정각입니다. 네, 이번엔 새, 물고기 또는 벌레들에 관련된 정각들의 모습들을 봐볼까요? 네, 정각에 이제 조충전이라는 건데 이 조충전을 이용해서 이 색입니다. 조는 새조고 벌레충입니다. 벌레와 새 같은 그런 의미인데 이 새 같은 경우는 주둥이 모양 이런 것들을 쓰고 벌레의 머리 모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써서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요런 것들은 춘추전국 시대 말기부터 이 장식이나 이런 데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런 데 이제 그림에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도장에도 나타납니다. 네, 그럼 이제 중국의 유명한 정각가들의 작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문팽의 작품 한번 봐볼까요? 중국의 정각가 중에서 이 제일 빨리 나타나는 이 1498년도 정도에 나타나는 문팽 정각입니다. 이 돌이 다 깨져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소장은 돼 있는데 이 다 깨져서 지금 형태가 저렇습니다. 그리고 가에는 아예 처음부터 새겼는지 안 새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떨어져 나가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이 문팽지인인데 이런 데를 다 깨갖고 그냥 상상으로 알을 수 있게 문자도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도 숫자도 이렇게 내려온 획이 있지만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등석여라는 작가의 작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등석여는 우리가 이제 그 전서도 잘 쓰고 예서 여러 가지 다 잘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글씨도 많이 임모하고 하는데 이 정각도 이 모범민적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한나라식이 또 빽빽하게 새기는 거 또 이 원적인 거 직선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잘 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새기기도 합니다. 같이. 그래서 등석여는 자기가 나의 글씨는 인으로부터 시작됐고 도장으로부터 시작됐고 이는 바로 글씨 공부부터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각을 잘 새기려면은 바로 전서를 잘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글씨를 잘 써야 좋은 정각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한 겁니다. 등석여는 한나라 정각을 모방하여서 새로운 정각을 창출하고 이에 이 세상 사람들은 등석여 정각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제 환파 또는 등파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등석여의 등자를 따서 등파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나중에 유명한 포세신이라든지 오이제가 이 등석여의 뜻을 따랐으니까 계속 이어서 배웠습니다. 네, 중국 정각을 들어오면 유명히 들을 수 있어요. 서령인사, 서령팔가 무슨 뜻일까요? 네, 그 중국에 가면은 이제 중국 항저라는 데 가면은 항저에 서령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령에다가 지은 것이 바로 서령인사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 항저 중심으로 만들어진 서령팔가는 바로 정경장인, 황희, 해강, 진여종, 진홍수, 조지침이라든지 전송 이렇게를 부릅니다. 그 외의 정각가들은 정수라든지 이 등석여 등 오희제, 서상경 등등 있습니다. 중국의 서령인사는 바로 이 청나라 절파 정각가인 이 정보지라든지 왕보감이라든지 오원이라든지 위미명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만들었는데
금속 보존이라는 것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탁본에서 이렇게 보존하고 또 서화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거 인학도 연구를 합니다. 도장을 연구해서 거기다 영원히 보존해 놓는 그런 이 회사인데 중국에 가면은 그 중에서 중국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그런 연구를 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가면은 이 버튼만 딱 누르면은 누구라고 탁 튀어나와서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국에는 지금 명예사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일본은 38명이 있고요. 중국은 435명이 있습니다. 네, 한국 5명의 장학가 중에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네요. 네. 이게 그때 당시에 시험 쳐서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 정각가의 작품들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각가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장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딱딱 끊어서 아까 얘기했던 절도법으로 새긴 그런 정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이어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새긴 겁니다. 다음은 중국 정각가 중에서 하진입니다. 하진은 1515년도에 태어난 분인데요. 이 고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모된 형태의 이 테두리를 표현하고 원필의 부드러움보다는 방필 형태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각들은 이 절도법으로 쓴 새긴 정각이고 이런 것들은 이것도 절도법이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절도법과 충도법을 조금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황희하고 해강인데요. 이 황희의 정각도 보면 이렇게 많이 테두리가 깨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또 여기도 절도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도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끊어서 새기는 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끊어서 새겨서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그런 정각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꿈틀꿈틀 되는 같은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진여종, 진홍수 이 두 분도 그런 여기에는 테두리가 전혀 없는 그런 정각이고 양각으로 새긴 정각입니다. 여기는 양각으로 새겼는데 이 한일자가 획이 없다 보니까 여기를 이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어서 쓰는 그런 정각이고 이쪽엔 획이 이쪽을 잇고 이걸 띄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통기를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각은 가에 변연을 넣어서 이게 새긴 정각입니다. 요거는 고세라든지 이런 데서 찾아왔는데 이거는 이 형태는 글자의 형태는 한나라식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어서 조지침이라든지 또 전송, 전송의 글씨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각이 지고 딱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원필로 이렇게 새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완전히 많이 깨져서 이 글자를 형태를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새기는 정각이 있습니다. 네, 한국 정각가에는 오세창이 있었다면 중국 정각가에는 오창석이 있죠. 다음에 이제 오창석인데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 오세창 선생이 계시니까 이 오창석하고 헷갈리는 사람들 항상 있습니다. 이 오창석이라는 분은 1844년생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제백석이라고 있는데 제백석은 1864년생이라서 한 20년 차이 납니다. 이 두 분은 정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기 때문에 이 같이 한데 청나라 말기에 거의 양대 삼kat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석은 이 한인풍의 정각을 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의 오창석 서체를 만들어서 오창석의 정각풍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각을 이 청나라 말기에 서화 그러니까 서예와 그림, 정각을 두루 겸비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림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 정각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황이라고 하는데 이 제황이 원래는 제백석입니다. 제백석인데 이름은 제황이고 제백석이라고 씁니다. 백자는 흰 백자 씁니다. 흰 백자. 그 흰 백석이라고 쓰는데 이 제백석은 그림도 유명하지만 특히나 이 정각에 있어서 편도를 쓰는 칼 한 번만 가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법을 썼기 때문에 편도 정각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도 여기 와서 받아들여서 지금도 이 한 번만에 이렇게 집도법을 건악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새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새겼기 때문에 한 번만에 새기기 때문에 활달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도 호남성에서 태어났지만 이 서화정각 그런 거 이 조각에도 아주 유명합니다. 조각은 나무에다 조각하는 세밀한 조각까지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제백석이 상당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정각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정각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번 시간 한국과 그리고 이번 시간 중국의 시대 정각들은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중국 정각이 그 고대로부터 이렇게 정각이 많다면은 우리나라는 이 앞에 있는 정각들은 거의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우리가 정각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중국은 이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던 이런 정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이 정각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나라 정각도 소중하고 중국 정각도 소중해서 양쪽을 다 연구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 이 한글을 이용한 정각으로 세계화시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나 한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문 정각도 이 우리가 이제 한문을 배워야지 또 한글을 이 잘 새길 수 있고 하니까 이 등따라가면서 같이 이 겸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청운 김영배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